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기간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공공주도 도심 복합 사업. 여전히 사업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해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주민들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이주와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하지만 LH는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라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H는 지난 15일 부천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원미공원 인근과 송내역 남측 후보지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LH의 후보지 사업 추진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아파트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느냐? 또 앞으로 향후에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공공한다는 것이 우리 행복을 깨는 거예요. 행복을 깨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고 가스를 끊어도 나는 안 나갈 거예요. 주민들은 사업 찬성 주민들이 이미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돈 없는 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실 정부가 저희도 이제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분들한테 보상가 얼마에 우선 분양가 얼마에 추가 부담금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LH는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가 추가 분담금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 물량 일부를 제공해 재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익 공유형 주택의 경우 돈이 없는 실거주자가 얼만큼의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 공공임대 물량은 충분할지 등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가 가진 돈 1억도 없는데 거기서 LH에서 그럼 5억을 대출해야 된다는 겁니까? 6억을 대출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아무 맥심은 없습니다. 이게 돈 없는 주민은 이게 거의 다 팔고 싶은 이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구조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지. LH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제한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 제한을 이제 올해 안에 할 거거든요, 저희가. 그럼 지정 제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표준 물건별로 해서 그 추가 부담금을 산정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이 끝난 부천 원미지구 주민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주도 도심복합 사업지와 후보지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깜깜이 사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국민의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그는 8년 전 정치적 대의를 위해 유정복 전 시장에게 시장 출마를 양보했지만 2022년 인천을 위한 대의는 이학재라며 윤석열 새 정부와 협력해 인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재선 서구청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정권 교체 인천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석열의 진심을 전달하고 인천 민심을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와 신뢰를 갖고 소통하며 인천 발전을 견인할 사람 바로 저 이학재입니다. 국민의힘 손철훈 전 인천시 의원이 부평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16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재선 구의원과 7대 인천시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을 이끌겠다며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4년간 부평구가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 의회 5, 6대 의원과 제7대 인천시 의원을 거치면서 구의 행정과 시 행정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더 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평 구청장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고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고질적인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인천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강재원 인천 녹색연합 활동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녹색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매달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유발되는데요. 인천의 경우 지리적으로 하천과 맞닿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업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 녹색연합은 인천의 하천과 바다를 다니며 시민들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도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인천시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천시의 경우 환경특별시 인천을 퓨어로 내걸면서 지난해 환경특별시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올해 해양환경과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인천시의 이러한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고 2021년 12월에는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설, 어구 부표 보증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는 민관이 협력하고 각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에선 이 해양 쓰레기를 함께 주우면서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는 플로깅 크루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분들께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거는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는 현재 낚시 인구를 85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가 활동으로 낚시가 곽강을 받으면서 낚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 등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인천도 하천과 바다 곳곳에서 낚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습지보호 지역인 송도갯벌 부근에서도 제재 없이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낚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은 낚시 금지 지역 또는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빈번히 낚시가 발생하는 주요 장소들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로깅 크루는 올해 이러한 낚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활동 소식은 인천 녹색연합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녹색연합 강재원 활동가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6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211명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미추홀구의 한 요양원이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6만 3,943명으로 파악됐으며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8.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0.2%입니다. 16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4,813명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42만 7,613명으로 확인됐고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0.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0.6%입니다. 김포시가 집단 생활을 하거나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4만여 명인데요. 김포시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임산부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순차적으로 검사 키트를 지급한다는 예정입니다. 임산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신 여부를 알리면 검사 키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여행 온 관광객들은 어디서 숙박을 했을까요?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절반이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을 한 사람 중 도내에서 숙박한 비율은 94.6%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한 숙박시설로는 야영장, 캠핑장이 48.4%로 가장 많았고 펜션이 22.7%, 호텔이 9.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에는 어땠을까요? 2019년 조사에서는 펜션이 25.9%, 호텔이 19.8%, 야영, 캠핑장이 18.7% 순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펜션, 호텔의 비율은 13.4%포인트가 감소했고 야영과 캠핑의 비율은 29.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광객 중 85.9%는 당일 여행을 했고요. 숙박 여행은 14.1%에 그쳤는데요.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의 영향과 캠핑 산업의 성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과 여행,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려운 요즘인데요. 어서 빨리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차로 우회전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정지를 해야 하는 건데요. 교차로 우회전 시에 주의해야 할 점 등 또 바뀐 부분들을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부평해안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A군이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27조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교통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를 하였는데 시행 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두 개입니다. 우선 교차로에서 전방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가 적색이거나 녹색일 경우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색일 때는 바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방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지만 두 번째 횡단보도는 녹색이거나 적색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우회전 방법이 생깁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그때서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또는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벌점을 비롯해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우선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승합자동차와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는 7만 원이,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자동차 등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됩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시행 후에는 단속이 되므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이번 바뀐 제도의 핵심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